화려한 사돈의 권세 아래서 매일같이 무능한 실패자라 조롱받으며 굴욕의 세월을 견뎌온 남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낡은 가방 안에는 사돈이 공들여 쌓은 제국을 단숨에 무너뜨릴 30년 전의 치명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모두가 그를 비웃을 때 홀로 거대한 반격을 설계해온 이 노인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매일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최고급 호텔 예식장은 입구부터 화려한 꽃향기가 진동했습니다. 웅장한 문 앞에는 대기업 대표 최만수의 이름을 단 거대한 화환들이 끝도 없이 늘어서서 손님들을 압도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화려한 풍경 속에서 오늘 결혼하는 신랑의 아버지 박영수 씨는 마치 길을 잃은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영수 씨가 입은 양복은 10년도 더 된 낡은 것이어서 소매 끝이 해져 실밥이 조금씩 삐져나와 있었거든요. 그는 남들이 볼까봐 연신 소매를 손안으로 말아쥐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호탕한 웃음소리와 함께 사돈 최만수가 다가왔습니다. 맞춤 정장에 번쩍이는 명품 구두를 신은 최 씨는 영수 씨의 초라한 행색을 훑어보더니 비릿한 웃음을 지었죠. 많은 하객이 보는 앞에서도 최 씨의 목소리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박 사장님. 오늘 같은 날 양복이라도 좀 새로 맞추시지 그랬어요. 보는 내가 다 민망해서 원. 최 씨의 무례한 말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영수 씨에게 쏠렸습니다. 영수 씨는 달아오르는 얼굴을 숙이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아유, 사돈어른. 저는 괜찮습니다. 주인공들이 빛나야지 늙은이가 튀어서 뭐 하겠습니까? 영수 씨의 겸손은 최 씨에게 그저 패배자의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최 씨는 하객들에게 영수 씨를 소개할 때도 과거에 사업하다 운이 없어 망한 친구라며 은근히 깎아내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영수 씨의 아내 정희 씨는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남편의 팔을 꽉 쥐었습니다.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사돈댁 안에 최정혜의 기세에 눌려 정희 씨는 말 한마디 제대로 붙이지 못했죠. 더 가슴 아픈 것은 아들 준호의 태도였습니다. 준호는 아버지 영수 씨의 곁에 서서 하객을 맞이하기보다 장인인 최 씨 곁을 지키며 비위를 맞추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영수 씨가 아들의 손을 잡으려 하자 준호는 슬쩍 손을 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저쪽 장인어른 손님들이 높으신 분들이라 인사 좀 드리고 올게요. 아버지는 그냥 여기 가만히 계세요. 아들의 차가운 말 한마디는 영수 씨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처럼 박혔습니다. 예식이 시작되고 양가 부모가 인사하는 순서가 되었지만 최 씨는 영수 씨와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만한 표정으로 고개만 까딱이며 자신이 이 결혼의 주인임을 과시했죠. 축사 도중에도 최 씨는 준호는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나 다름없으니 내가 책임지고 제대로 키워보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것은 영수 씨라는 아버지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모욕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돈댁 친척들은 영수 씨에게 다가와 옛날에 하던 건설업은 왜 그렇게 쉽게 접었느냐, 사람이 너무 착해도 돈을 못 버는 법이다라며 훈수를 두었습니다. 사실 영수 씨가 사업을 접어야 했던 건 30년 전 최 씨가 비열한 방법으로 토지 소유권을 빼앗고 압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그 진실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차가운 물만 들이키며 가슴속 뜨거운 덩어리를 사겨낼 뿐이었죠. 예식이 모두 끝나고 화려했던 조명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떠난 텅 빈 예식장 홀에 영수 씨는 홀로 남았습니다. 바닥에는 누군가 밟고 지나간 사돈댁의 화려한 초대장이 덩그러니 떨어져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 초대장을 가만히 집어들어 먼지를 털어내었습니다. 그래, 최 사장. 자네는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이겠지. 영수 씨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는 낡은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아주 오래된 종이 한 장을 만져보았습니다. 그것은 최 씨가 성공의 기반으로 삼은 땅이 사실은 영수의 거대한 희생 위에 세워졌음을 증명하는 서류였습니다. 30년의 세월 동안 묵혀온 진실이 이제 서서히 고개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텅 빈 식장을 뒤로하고 어두운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지만 어깨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듯이 말이죠. 결혼 후 처음 맞는 명절이었지만 영수 씨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아들 준호 내외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거실에 내려놓은 것은 사돈 최만수가 보냈다는 화려한 보자기에 쌓인 고가의 선물 세트였죠. 준호는 그것을 마치 자기 능력인 양생색을 내며 거들먹거렸습니다. 며느리는 영수 씨의 작고 낡은 아파트를 둘러보며 코끝을 찡그렸습니다. 아버님,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이 동네 재개발 정보를 좀 알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집은 이제 정리하고 편한 곳으로 옮기시는 게 어떠세요? 며느리의 말은 조언을 가장한 무시였습니다. 아들 준호는 한술 더 떠서 영수 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죠. 아버지, 저 이번에 과장 승진 확정됐어요. 이게 다 장인어른이 뒤에서 손을 써주신 덕분이에요. 나중에 장인어른 뵈면 큰 절이라도 올리셔야 해요. 아셨죠? 영수 씨는 끓어오르는 속을 누르며 헛기침만 했습니다. 그때 아내 정희 씨가 식탁 아래로 영수 씨의 허벅지를 꽉 꼬집었습니다. 제발 참으라는 아들의 앞길을 위해 한 번만 더 견뎌달라는 눈물겨운 신호였죠. 영수 씨는 쓰디쓴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 영수 씨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사돈 최만수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최 씨의 거만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이, 박 사장. 내 선물은 잘 받았나? 자네 아들놈은 내가 잘 돌보고 있으니 걱정 말게. 다만 자네가 괜히 아들 앞길 막는 소리나 안 했으면 좋겠어. 그저 조용히 늙어가는 게 도와주는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영수 씨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최 씨는 영수 씨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 마치 스포츠라도 되는 양 즐기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주방으로 가보니 아내 정희 씨가 사돈댁에서 받아왔다며 낡은 명품 가방 하나를 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것은 진품이 아니라 조잡하게 만들어진 짝퉁 가방이었죠. 사돈댁은 정희 씨를 불러다 부엌일을 시키고는 버리려던 가짜 가방을 선물이라며 생색을 낸 것이었습니다. 명절 저녁 식사 자리는 영수 씨에게 지옥과 같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최 씨의 성공담과 준호의 승승장구하는 이야기만 가득했습니다. 과거 영수 씨가 겪은 실패는 안주거리처럼 올라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죠. 준호는 술잔을 기울이며 취기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무능하게 살지 않아서 말이에요. 장인어른처럼 살아야 진짜 남자죠. 아들의 그 한마디에 영수 씨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놓아버렸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했던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소리를 지르는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는 30년 전 최만수의 협박과 정보 조작으로 인해 자신의 회사가 무너졌던 그날의 기억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영수 씨는 서재 구석진 곳에 숨겨둔 낡은 철제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만수가 오늘날의 대기업을 세울 수 있었던 핵심 부지의 비밀이 담긴 문서였습니다. 영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결심했습니다. 최 사장, 자네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누구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인지 이제는 똑똑히 가르쳐줘야겠군. 어두운 방 안에서 영수 씨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조용히 참고만 지냈던 박영수의 시간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다시 금고 깊숙이 넣으며 다가올 심판의 날을 조용히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의 찬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영수 씨의 시린 가슴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최만수 사돈의 발 아래에 있는 듯 했습니다. TV 뉴스에서는 연일 최 씨가 추진하는 블루오션 해외 리조트 개발 사업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최 씨는 기자들 앞에서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황금빛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면을 지켜보는 영수 씨의 눈빛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최 씨가 확장하고 있는 개발 부지의 지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30년 전 자신의 피와 땀이 서린 그 땅 주변을 최 씨가 무리하게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최 씨는 더 큰 수익을 위해 국가 소유의 보존 구역과 경계가 모호한 미등록 토지까지 자기 땅인 양공사 범위를 넓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 준호가 헐떡이며 영수 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엔 연락도 뜸하던 아들의 얼굴에는 왠지 모를 탐욕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죠. 준호는 거실에 앉기도 전에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큰 결심했어요. 장인어른 리조트 사업에 제 퇴직금이랑 이 집 담보대출금까지 전부 투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도 진짜 부자가 될 기회라고요. 영수 씨는 뒤통수를 강하게 엇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노부부의 마지막 보루인 아파트까지 몰래 담보로 잡았다는 소리에 정희 씨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영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타일렀습니다. 준호야, 너 어쩌려고 그러느냐? 최 사돈 사업은 지금 너무 위험해. 그 땅은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곳이란 말이다. 당장 그 돈 회수해라. 하지만 이미 최 씨의 감언 이행에 눈이 먼 준호는 아버지의 충고를 비웃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해 보셔서 겁이 많으신가 본데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장인어른은 천재시라고요. 제발 앞길 막지 마세요. 준호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영수 씨는 어두운 거실에서 홀로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탐욕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법이지요. 그 무렵 최만수의 건설 현장에서는 이상한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억 원이 투입된 공사구역 한복판에 누구의 소유인지 확인되지 않는 미등록 토지 한 필지가 대모처럼 박혀 있었던 겁니다. 그 작은 땅 때문에 대형 중장비들이 지나갈 길목이 막혀버렸고 공사는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돈과 권력을 동원해 그 땅의 주인을 찾아내려 했지만 서류상 기부자는 철저히 익명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사실 그 땅은 30년 전 영수 씨가 파산하기 직전 지역사회를 위해 몰래 내놓았던 마지막 진심이었습니다. 최 씨가 그토록 무시하던 영수 씨의 과거가 이제 최 씨의 현재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된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공사 현장에서 고대 유물 조각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돌면서 환경단체들의 시위가 거세졌습니다. 최 씨의 아내 정혜 씨는 상황이 심각해지는 줄도 모르고 연일 사교계에서 돈을 뿌리며 허세를 부렸습니다. 그러나 영수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불꽃일수록 꺼지기 직전이 가장 밝은 법이라는 사실을요. 최 씨는 위기를 덮기 위해 정치권에 줄을 대려 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는 기업의 비리 정황이 담긴 문건들이 조금씩 유출되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창밖의 밤하늘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아들까지 최 씨의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으니 이제는 정말 결단이 필요한 시점임을 깨달았습니다. 영수 씨는 서재로 들어가 먼지 쌓인 낡은 가죽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최 씨의 제국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도 혹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임자, 이제 준비해야겠어. 조만간 사돈댁에서 연락이 올 거야. 영수 씨의 나직한 말에 아내 정희 씨는 말없이 남편의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폭풍 전야의 정막이 영수 씨의 집안을 감싸 안았습니다. 30년을 참아온 남자의 마지막 반격이 그렇게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경고할 것만 같았던 최만수의 황금 제국에 첫 번째 균열이 간 것은 아주 사소한 뉴스 한 줄이었습니다. 해외 파트너사가 리조트 개발 사업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수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정격 철회한다는 소식이었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승승장구하던 최 씨 기업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투자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회사로 몰려들었습니다. 최 씨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계열사의 자금을 무단으로 끌어다 썼지만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검찰의 표적이 되고 말았죠. 평소 최 씨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던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전화를 피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 시각 아들 준호는 은행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인 최 씨의 말만 믿고 쏟아부었던 퇴직금은 물론 아버지의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까지 모두 동결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준호는 사색이 되어 최 씨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늘 화려했던 사돈댁 대문 앞은 분노한 채권자들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간신히 뒷문으로 들어가 최 씨를 대면했습니다. 아버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 돈은요? 우리 아버지 집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준호의 절규에 최 씨는 초점이 풀린 눈으로 담배만 태우다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사람아. 지금 내 코가 석자야. 고작 그 푼돈 가지고 어디서 소란이야? 자네도 내 덕에 과장 달고 떵떵거리며 살았으면 이 정도 고통은 분담해야지. 최 씨의 본심을 마주한 준호는 그제야 자신이 철저히 이용당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장인은 준호를 사위가 아니라 위기시 방패막이로 쓸 소모품 정도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준호는 털썩 주저앉아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최 씨를 더욱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은 것은 바로 공사 현장 한복판에 박힌 그 의문의 땅이었습니다. 환경당국은 그 미등록 토지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습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만약 그 땅의 주인이 개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미 70% 이상 진행된 공사를 모두 중단하고 건물을 철거해야 할 판이었죠. 최 씨는 그 땅의 기부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미친 듯이 수소문했지만 행정서류는 마치 거대한 벽처럼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최 씨는 결국 뒷목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면서도 그는 그 땅의 주인만 잡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헛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의 아내 정혜 씨 역시 사교계에서 퇴출당하고 아끼던 명품 가방들을 압류당하며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화려했던 사돈댁은 이제 서로를 탓하며 헐뜯는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영수 씨는 이 모든 과정을 낡은 텔레비전 뉴스와 준호의 처절한 고백을 통해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무너진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이번만큼은 아들이 인생의 매운맛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대신 영수 씨는 조용히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30년 전 자신의 곁을 지켜주었던 늙은 변호사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박 사장님, 드디어 그 서류를 꺼낼 때가 왔군요.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변호사가 건네준 서류 가방 안에는 최 씨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놓을 수도 혹은 유일하게 살려낼 수도 있는 결정적인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되찾거나 복수를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인간의 존엄과 가족의 진정한 가치를 바로잡기 위한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었죠. 영수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놀이터에 멍하니 앉아 있는 아들 준호를 보았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 집까지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영수 씨는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짚어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 대신 깊은 연민과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준호야, 인생은 돈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세우는 거란다. 내가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 이제는 알겠느냐? 내일부터는 나와 함께 갈 곳이 있다. 영수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폭로될 시간, 그리고 오만한 사돈 최만수가 평생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지는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수 씨는 서재 책상 위에 놓인 사돈댁과의 가족사진을 뒤집어 놓으며 길고 길었던 인내의 시간을 마무리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세상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쓰게 될 것입니다. 영수 씨의 낡은 가방 속에서 시작될 그 위대한 반전의 서막을 말이죠. 최만수 사돈의 대기업은 이제 뉴스 사회면의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텔레비전에서는 검찰이 최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비자금 장부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죠. 화려했던 리조트 개발 사업은 독이 든 성배가 되어 최 씨의 목을 죄어왔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공사구역 한복판에 위치한 그 미등록 토지였습니다. 환경당국의 정밀 조사 결과 그 땅은 절대 보존이 필요한 희귀식물의 서식지로 밝혀졌고 이 사실을 알고도 공사를 강행하려 했던 최 씨의 도덕성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최 씨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그 땅의 기부자를 찾아내 기부 철회와 개발 동의를 받아내는 것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비서들에게 고함을 쳤습니다. 어떻게든 그 기부자를 찾아내. 그놈만 설득하면 이 사업 다시 살릴 수 있어. 돈을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줄 테니 당장 데려오란 말이야. 하지만 최 씨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기부자가 바로 자신이 평생 실패자라며 무시해온 사돈 박영수 씨라는 사실을 말이죠. 사실 이 사건의 뿌리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영수 씨가 사업 실패의 위기 속에서도 그 땅을 익명으로 기부했던 데에는 말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어느 비 오는 밤 최 씨의 아내 정혜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는 큰 사고를 냈습니다.
당황한 정혜 씨가 영수 씨를 찾아와 살려달라며 울며 매달렸고, 영수 씨는 사돈댁의 파멸을 막기 위해 자신의 땅을 피해자 측과 지역 사회에 보상 및 기부 형식으로 내놓으며 사건을 조용히 덮어주었습니다. 최 씨의 성공을 뒷받침했던 그 땅은 사실 영수 씨가 사돈댁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 제 살을 깎아 바친 희생의 상징이었던 셈이죠. 최만수는 아내 정혜 씨가 영수 씨에게 그런 거대한 목숨값의 빚을 졌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지난 30년 동안 영수 씨를 멸시하며 살아왔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정혜 씨는 이제야 터져나온 과거의 부메랑 앞에 사색이 되어 알아누웠습니다. 그녀는 안방에 들이닥친 압류 딱지를 보며 비명을 질렀고, 남편 최 씨에게는 차마 입을 떼지 못한 채 죄책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영수 씨는 이 모든 소란을 먼 산 보듯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아내 정혜 씨와 함께 조용히 짐을 정리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의 대출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던 아들 준호가 영수 씨의 낡은 서류 가방을 우연히 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준호는 30년 전의 사고 기록과 기부 확인서, 그리고 장모 최정혜 씨의 자필 사제문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사실이에요? 장모님이 사고를 냈고 아버지가 그걸 다 막아주셨다고요? 그런데 장인어른은 아버지를 그렇게 무시했는데 왜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준호는 손에 든 서류를 보며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아버지가 짊어지고 온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자신이 존경에 마지 않던 장인어른이 얼마나 비겁한 토대 위에 서 있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아들의 손에서 서류를 조용히 뺏으며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하지만 그 실수를 권력으로 덮고 남을 짓밟는 건 다른 문제지. 준호야, 이제 진실이 제자리를 찾아갈 시간이다. 영수 씨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30년 동안 응축된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돈댁의 화려한 성벽은 이미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이제 자신이 직접 최 씨 앞에 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뒤틀린 진실을 바로잡고 진정한 인간의 품격을 보여주기 위한 마지막 걸음이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린 영수 씨의 거실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막은 패배자의 슬픔이 아니라 거대한 반격을 앞둔 사자의 호흡과도 같았죠. 영수 씨는 마지막으로 정혜 씨의 사제문을 한 번 더 읽어본 뒤 품 안 깊숙이 넣었습니다. 내일이면 30년 전 그 비 내리던 밤부터 시작된 이 기나긴 이야기가 비로소 마침표를 찍게 될 것입니다. 최만수 사돈의 위풍당당했던 기세는 간대없고 이제 그의 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구속수사라는 칼날이 턱 밑까지 차오르자 최 씨는 평생 모은 재산은커녕 당장 눈앞의 피해 보상금을 마련할 길조차 막막해졌죠. 그 많던 인맥과 권력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졌고 마지막으로 기댔던 은행조차 그를 외면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평소 발길조차 하지 않던 영수 씨의 낡은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한때 이런 구석진 곳에서 어떻게 사느냐며 비웃던 그 문 앞에 선 최 씨의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흙먼지가 잔뜩 묻은 구두를 신은 채 허락도 없이 거실로 들어온 최 씨를 영수 씨는 아무 말 없이 응시했습니다. 최 씨는 영수 씨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낡은 소파 끝에 걸터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우리가 남입니까?
준호를 봐서라도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지금 당장 현금 흐름이 막혀서 그런데 사돈이 가진 그 미등록 토지, 그거만 넘겨주시면 내가 금방 일어설 수 있습니다. 최 씨의 뻔뻔한 요구에도 영수 씨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계속해서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사돈끼리 돕고 살아야지, 나 망하면 준호 인생도 끝 아니겠느냐며 협박 반 애원 반의 소리를 내뱉었죠. 영수 씨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더니 테이블 아래에서 낡은 서류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30년 전 최 씨가 영수 씨를 협박해 억지로 쓰게 했던 사업 포기 각서 사본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거 기억나시나? 자네가 내 회사를 뺏으려고 도장을 찍으라고 했던 그날 말일세. 그때 자네는 나를 사돈이 아니라 밟고 지나갈 돌덩이 정도로 여겼지. 최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단 말인가? 최 씨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지켜보던 정희 씨가 다가와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것은 최 씨의 아내 정희 씨가 과거 뺑소니 사고를 내고 영수 씨에게 써주었던 자필 사죄문이었습니다. 정희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늘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당신 아내의 죄를 덮어주려고 평생 일군 땅을 기부하고 사업까지 접었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우리를 사람 취급이나 했느냐고요. 거실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아들 준호는 큰 충격을 받은 듯 제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장인이 자신을 도와준 은인인 줄로만 알았는데 사실은 자신의 아버지가 장인 일가의 파멸을 막아준 생명의 은인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죠. 준호는 장인 최 씨를 향해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실망입니다. 아버지가 장모님 사고까지 막아주셨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그렇게 조롱하고 무시하실 수가 있습니까? 전 이제 장인어른 편 못 들어드립니다. 사위마저 등을 돌리자 최 씨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영수 씨의 발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영수 씨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살려달라고 통곡했습니다. 제발 사돈, 내가 잘못했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제발 그 서류만은 내놓지 말아주게. 하지만 영수 씨는 그 손을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오만함이 자네를 망친 거야. 자네가 내게 줬던 모욕은 참을 수 있지만 내 아내와 내 아들의 자부심을 짓밟은 건 용서가 안 되네.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영수 씨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최 씨는 거실 바닥에 엎드려 꺽꺽거리며 울었지만 영수 씨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화려한 제국을 꿈꿨던 사돈의 마지막 모습은 그저 추하고 초라할 뿐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아들 준호에게 서류 가방을 건넸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진실의 무게를 짊어지고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할 때였죠. 최 씨의 애원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지만 영수 씨와 정희 씨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사돈의 비명이 들려올수록 영수 씨의 작은 거실에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평온함이 서서히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긴 세월 인내하며 기다려온 심판의 시간이 비로소 그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은 이른 아침, 영수 씨는 아들 준호를 데리고 경기도 외곽의 아주 오래된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간판의 글씨는 이미 퇴색되어 겨우 형체만 알아볼 수 있었고 사무실 안은 낡은 종이 냄새와 묵직한 적막함이 가득했죠. 그곳에는 영수 씨의 젊은 시절부터
고락을 함께했던 팔순의 노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 변호사는 영수 씨를 보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며 구석에 놓인 육중한 철제 금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박 사장님, 드디어 이 금고를 열 날이 왔군요. 이 안에 든 서류가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견디며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 변호사가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돌리자 묵직한 금고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꺼내진 것은 누렇게 변색된 두툼한 서류 뭉치였습니다. 영수 씨는 그 서류를 조심스럽게 건네받아 아들 준호의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만수의 리조트 공사 구역 한복판에 박혀있던 그 미등록 토지에 관한 기부 증서와 특약 조건이 담긴 문서였죠.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하단에는 30년 전 영수 씨가 기부할 당시 넣었던 아주 특별한 조항이 붉은 인장과 함께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본 토지는 지역사회의 공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만약 기부 목적이 훼손되거나 사적인 이익 취득에 악용될 경우 소유권은 즉시 기부자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이 땅이 이제 다시 아버지의 땅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준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노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대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 사장이 무리하게 이 땅을 개발구역에 포함해 사익을 채우려 한 순간 이 조항이 발동된 겁니다. 법적으로 이 땅의 소유권은 이제 박영수 사장님에게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장인 최 씨가 그토록 찾아 헤매며 돈으로 사려 했던 그 금싸라기 땅의 주인이 바로 눈앞에 있는 자신의 초라한 아버지였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죠. 만약 영수 씨가 소유권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면 최 씨가 짓고 있는 수천억 원짜리 리조트는 남의 땅 위에 세운 불법 건축물이 되어 단숨에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아들의 놀란 얼굴을 가만히 응시하다가 창밖의 마른 나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나는 이 땅으로 부자가 되려고 한 게 아니다. 최 사장이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무너질 때 최소한의 정의는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야. 이 땅은 이제 우리 집안의 복수 수단이 아니라 세상의 상식을 바로잡는 도구가 될 거다. 준호는 그제야 아버지가 왜 그 긴 세월 동안 사돈의 멸시를 받으면서도 침묵을 지켰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능해서 참은 것이 아니라 진실의 힘이 가장 강력하게 발휘될 순간을 기다린 인내였죠. 아버지는 사돈 최 씨의 탐욕이 스스로를 집어삼킬 때까지 조용히 덫을 놓고 기다린 사자와도 같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영수 씨의 뒷모습에서 준호는 평생 보지 못했던 거대한 거인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낡은 양복을 입은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곁을 나란히 걸으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아버지의 방패가 되어드리겠노라고 말이죠. 영수 씨는 품 안의 서류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이 안에는 최 씨가 30년 전 영수 씨를 협박해 뺏어갔던 모든 것을 되찾아올 수 있는 무시무시한 힘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의 마음은 복수심보다는 오히려 맑은 물처럼 투명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절차를 위해 영수 씨는 최 씨가 있는 곳으로 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진실이 폭발하는 순간 세상이 어떻게 뒤집힐지 영수 씨는 이미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영수 씨의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가 최 씨를 불러낸 곳은 도심 변두리에 다 쓰러져가는
2층 건물이었습니다. 30년 전 영수 씨가 최 씨의 압박에 못 이겨 건설업 폐업 신고를 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나왔던 옛 사무실 부지였죠. 먼지가 자욱하고 거미줄이 친 그 공간은 마치 멈춰버린 영수 씨의 세월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영수 씨는 삐걱거리는 낡은 의자에 앉아 창밖의 마른 나무들을 보며 사돈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적막했지만 영수 씨의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화려한 외제차 대신 낡은 택시를 타고 최만수 씨가 나타났습니다. 며칠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최 씨는 이제 예전의 거만한 대기업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구겨진 셔츠와 초점 없는 눈동자는 그가 벼랑 끝에 서 있음을 증명했죠. 그는 어두컴컴한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자신의 발소리가 텅 빈 공간에 크게 울리자 최 씨는 왠지 모를 공포감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사돈, 이런 흉가 같은 곳으로 왜 부른 겁니까? 사람 무섭게 말이야. 최 씨는 애써 목소리를 높였지만 떨리는 음색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수 씨는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낡은 서류 가방을 툭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여기가 어딘지 기억나나? 30년 전 자네가 내 인감도장을 뺏어갔던 바로 그 자리일세. 자네가 무너뜨린 내 꿈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고 말이야. 영수 씨의 말에 최 씨는 주위를 둘러보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영수 씨는 준비해온 조건을 하나씩 읊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그동안 저지른 모든 기업 비리를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백할 것. 둘째, 사위 준호에게서 가로챈 투자금과 아파트 담보대출금을 전액 보전할 것. 셋째, 남은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지역사회장학재단에 출연할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펄쩍 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백이라니, 장학재단이라니, 그러면 나는 알거지가 되란 말인가? 내 평생 일군 재산을 어떻게 남에게 준단 말이야. 난 절대 못하네. 최 씨의 탐욕은 멸망의 순간에도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30년 전 최정혜 씨의 사고 현장에서 수거했던 결정적인 증거물과 목격자 진술서 원본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낡은 종이 위에는 최정혜 씨의 지문과 당시의 혈흔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세상에 공개되면 자네 아내는 감옥에 갈 거야. 그리고 자네 회사는 영원히 범죄 기업으로 낙인 찍혀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겠지. 자네가 가진 그 알량한 재산 때문에 아내를 제물로 바칠 텐가? 선택은 자네 몫이야. 영수 씨의 단호한 말에 최 씨의 기세는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듯 사그라졌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을 열고 최정혜 씨가 눈물을 흘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박 사장님 덕에 우리 30년을 더 호강하며 살았잖아요. 이제 그만 죗값을 받아요. 나 무서워서 더는 못 버티겠어요. 제발 사람답게 끝냅시다. 아내의 처절한 호소에 최 씨는 결국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만이 성공이라 믿었던 그의 가치관이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씨는 머리를 바닥에 찌우며 통곡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지난 30년간 그가 외면했던 양심의 비명처럼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가 잘못했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사돈, 제발 아내만은 살려주게.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 제발. 영수 씨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조롱도 비난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너져 내리는 사돈을 보며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다시금 가슴에 새길 뿐이었죠. 준호 역시 문 밖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장인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보았고 아버지의 초라한 양복 뒤에 숨겨진 거대한 품격을 보았습니다. 영수 씨는 최 씨에게 펜을 건넸습니다. 자백과 재산 출연에 동의한다는 서약서였죠. 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30년 전 영수 씨의 도장을 빼앗았던 그 장소에서 이제는 최 씨의 오만함이 마침표를 찍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서명된 종이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변호사 사무실로 오게. 그게 자네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영수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어두웠던 건물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을 지나 드디어 봄이 찾아오는 듯한 따뜻한 햇볕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아들 준호의 어깨를 가만히 짚어주었습니다. 복수보다 더 큰 것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영수 씨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의 파도가 사돈댁을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심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의 걸음걸이는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최만수 사돈의 화려했던 황금 제국은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습니다. 강남의 랜드마크라 불리던 최 씨의 호화 저택 앞에는 연일 압류를 알리는 빨간 딱지가 붙었고 대문을 드나들던 고급 세단 대신 채권자들의 고함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최 씨와 정혜 씨는 손때 묻은 명품 가방과 보석들을 모두 처분하고서야 겨우 구속을 면할 수 있었죠. 그들은 이제 평범한 다세대 주택의 작은 방 한 칸으로 거처를 옮겨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평생 남을 무시하며 구름 위를 걷던 사람들에게는 사형 선고보다 더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이목을 끈 것은 최 씨의 몰락보다 박영수 씨의 행보였습니다. 영수 씨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 30년 만에 되찾은 그 소중한 땅을 개인의 재산으로 챙기지 않았습니다. 수천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감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땅을 지역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이면 평생 우리 가족이 호강하며 살 수 있는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들 준호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영수 씨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준호야, 나는 돈을 되찾으려 한 게 아니라 내 자존심과 정의를 되찾으려 했던 거란다. 이 땅이 시민들의 쉼터가 된다면 그게 내게는 가장 큰 유산이 될 거야.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준 품격 앞에 자신의 탐욕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뼈저리게 느낀 것이죠. 준호는 장인의 회사에서 나와 아버지가 되찾은 땅의 일부를 관리하는 작은 조경회사를 차렸습니다. 장인의 재력에 기대어 승진을 꿈꾸던 비겁한 사위가 아니라 흙을 만지며 땀의 가치를 배우는 정직한 노동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언론은 이 놀라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과거 억울하게 사업을 접어야 했던 영수 씨의 사연과 그 고난을 견디고 일궈낸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의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땅을 박영수 숲공원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이 완공되던 날 수많은 시민이 모여 영수 씨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시각 최 씨 부부는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영수 씨의 모습을 좁은 방 안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최 씨는 넋이 나간 듯 허공을 바라보았고 정혜 씨는 얼굴을 파묻고 흐느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조롱하고 짓밟았던 사람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큰 거인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들은 이제 영수 씨를 마주할 용기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영수 씨의 그림자만 봐도 죄책감에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영수 씨는 더 이상 낡은 양복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며 깊은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과거 그를 무시하고 외면했던 옛 동료들과 지인들이 이제야 줄을 서서 연락을 해왔지만 영수 씨는 그들에게 단호하면서도 예의 바른 거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가진 건 이제 이 숲의 나무들 뿐입니다. 드릴 게 없으니 돌아가시지요. 영수 씨의 나직한 거절에는 30년의 세월을 이겨낸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내 정희 씨는 그런 남편의 곁에서 말없이 찻잔을 채워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지만 그 주름 사이로 스미는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당당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고결한 삶을 살아내는 것임을 영수 씨는 증명해 보였습니다. 몰락한 사돈의 비참함과 대조되는 영수 씨의 품격 있는 승리는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시원한 사이다 같은 쾌감을 주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밝아온 영수 씨의 노년은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진실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호 역시 아버지가 심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정성껏 가꾸며 아버지가 보여준 인생의 참된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숲 사이로 부는 바람이 영수 씨의 굽은 등을 따스하게 어루만지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박영수 씨의 이름을 딴 영수숲공원이 완공되던 날 하늘은 유난히도 푸르고 높았습니다. 공원 입구에는 화려한 대리석 대신 소박한 나무 현판이 걸렸고 그 위에는 정직한 땀이 쉬어가는 곳이라는 문구가 정겹게 새겨져 있었죠. 완공식에는 화려한 인사들 대신 동네 노인들과 아이들이 모여 영수 씨에게 정성 어린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시장은 영수 씨의 손을 꼭 잡으며 이 땅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신 용기에 온 시가 감동하고 있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영수 씨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그저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영수 씨는 홀로 공원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 구석진 산책로에서 낡은 조끼를 입고 허리를 굽힌 채 쓰레기를 줍는 한 노인이 보였습니다. 한때 거대 건설사를 호령하며 세상을 발 아래 두었던 사돈 최만수 씨였습니다. 최 씨는 이제 화려한 양복 대신 목이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죄를 씻는 마음으로 공원 청소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죠. 영수 씨는 천천히 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인기척에 놀라 고개를 든 최 씨는 영수 씨를 보자마자 들고 있던 집게를 떨어뜨리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아니 박 사장님, 제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평생을 눈먼 탐욕에 갇혀 당신 같은 진국을 몰라봤으니 제 죄가 너무 큽니다. 최 씨의 눈가에는 참회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런 사돈을 비웃거나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편의점에서 미리 사온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그의 거친 손에 쥐어주었죠. 사돈,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이거 마시고 잠시 쉬었다 하세요. 지나간 일은 바람에 날려보내고 이제는 사람답게 남은 생을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수 씨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최 씨는 캔커피를 쥔 채 꺼이꺼이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30년간 쌓아온 오만함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이자 진심 어린 반성의 소리였습니다. 영수 씨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고는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공원 중앙 벤치에는 아내 정희 씨와 아들 준호, 그리고 손주들이 환한 미소로 영수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제 장인의 재력이 아닌 아버지의 정직함을 닮아가는 건실한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향해 손을 흔들며 크게 외쳤습니다. 아버지, 여기 좀 보세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오신다고 꽃을 꺾어왔어요. 영수 씨는 달려오는 손주들을 한 품에 안으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공원의 숲속으로 기분 좋게 울려 퍼졌습니다. 정희 씨는 남편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임자,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야 우리 마음에도 진짜 봄이 온 것 같네요. 서산으로 넘어가는 노을이 공원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씨는 그 빛을 받으며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절망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결국 진실은 승리했고 품격 있는 삶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요 평범한 순간에 있다는 것을요. 어둠이 깔리는 공원을 뒤로하고 걷는 영수 씨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그 그림자는 예전에 초라했던 뒷모습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거대한 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30년의 인내와 헌신이 빚어낸 이 아름다운 결말은 공원을 지나가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박영수 씨의 새로운 아침은 그렇게 평화롭고 찬란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